정말? 이런 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일까? 지영은 결혼 첫날 짐가방을 안고 대문 앞에 선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몇몇 친척들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고 그녀의 신랑인 상우는 그중 가장 표정 없는 얼굴로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객도 적었고 꽃장식도 소박했다. 신혼여행은커녕 신혼 첫날 밤조차도 그녀에게는 축복이라기보다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29의 나이에 시집을 왔다. 조건 하나 없는 사랑을 꿈꾸진 않았지만 적어도 상훈이란 남자가 최소한의 존중과 따뜻함은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웨딩 촬영 때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신혼 첫날 밤 지영은 하얀 면, 이불을 펼치며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래, 처음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상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아무런 말도 없이 거칠게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너무 놀라 몸을 굳혔고 그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얻은 사람처럼 뻣뻣한 표정을 한 채 그녀를 내버려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벌어졌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더니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들어와. 지금 올라와도 돼. 잠시 후 하이힐 소리가 현관을 울리고 짙은 향수를 뿌린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 여자는 상훈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더니 지영을 흐긋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이 사람이 누구야? 지영이 입을 떼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아, 얘 그냥 집안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결혼했어. 넌 걱정 안 해도 돼. 상훈이 여자에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로 껴안고 소파에 앉았다. 지영은 마치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 그날 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분노도 눈물도 말도 모두도 얼어붙은 채 하얀 이불을 감싸쥔 손끝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깨어난 지영은 거실을 지나며 눈길을 돌렸다. 소파에는 두 사람이 여전히 나란히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지영은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작고 여윈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너니? 그녀는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그곳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부인이 있었다. 희뿌연 머리에 볼은 살짝 파였지만 눈빛만은 선명하고 온화했다. 그 여인은 상훈의 어머니 정혜이였다. 제가 내일 지영이에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왔다. 힘들지 않았니? 그 단 한마디가 지영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 지영은 상훈과 그의 여자친구가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 집에 남아 있었다. 바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 노부인 그녀만이 지영을 사람 대접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상훈의 어머니 정희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진 지 2년이 넘었다. 그녀는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영이 물수건을 가져와 손을 닦아주거나 머리를 빗어주면 늘 조용히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외로움과 온기를 모두 담고 있었고 지영은 그 작고 단순한 고마움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곤 했다. 며칠 뒤 상우는 술에 취해 들어와 문을 쾅 닫고 지영을 향해 고함쳤다. 너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너 같은 건 그냥 우리 집 간병인일 뿐이야. 우리 엄마 없었으면 너 같은 애랑 결혼이나 했겠냐. 그 말에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지영은 고개를 떨군 채 거실에 선 채로 잠시 멈춰섰고 마치 그 고요한 공간이 자신을 감싸 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지영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그래, 난 간병인이야.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사람이야. 단 한 사람이라도 날 진심으로 바라봐준다면 그걸로 됐어. 그녀는 다음날 식탁 위에 꽃 한 송이를 놓았다. 시들기 직전이었지만 정희의 방에 가져다 두자 그 여인은 힘겹게 눈을 떠 웃으며 말했다. 참 예쁘다. 지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삶은 그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 집에는 계단마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햇살은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어디에선가 늘 어둠이 드리웠고 그 어둠 한가운데에 지영은 서 있었다. 그녀는 5층짜리 주택의 2층에 있는 방에서 살았다. 침대는 작고 낡았으며 창문은 열면 맞은편 벽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다. 처음엔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오히려 그 벽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우는 점점 더 그녀를 무시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장애물인 양거실에만 있어도 짜증을 냈고 밥을 준비하면 맛도 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누가 먹으래? 라는 말만 툭 내뱉은 채 문을 닫았다. 지영은 매일같이 침묵 속에서 살아갔다. 말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말없이 내면 깊은 곳에 쌓여가는 고통은 더 무겁고 더 오래 남았다. 그런 가운데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내보일 수 있었던 사람은 시어머니 정희였다. 정희는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녀가 정희의 손톱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른 손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로션을 바르며 말없이 손톱을 다듬던 중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가, 나는 네가 불쌍하다. 그 말에 지영은 손을 멈추었다. 눈물이 울컥 솟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대신 입가를 올려 웃으며 대답했다.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시어머니가 말한 단어를 곱씹었다. 불쌍하다는 말은 사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정희의 입에서 나오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상우는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다.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고는 거칠게 옷을 벗으며 지영에게 소리쳤다. 밥 있어 없으면 나가. 배고파 죽겠다고. 지영은 재빨리 부엌으로 향해 찬밥에 국을 뜨고 김치를 꺼냈다. 그러나 상우는 식탁을 보자마자 접시를 내던지듯 말했다. 이게 밥이야. 강아지도 이렇게는 안 먹겠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지영은 숨을 고르며 일어났다. 상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계단을 쿵쿵 울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정희는 지영을 불러 방으로 오게 했다. 많이 아프지? 그 말에 지영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릎을 꿇고 정희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두려워요.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끝이 지영의 마음까지 감싸는 듯했다.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너를 먼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영은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다. 정희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정희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상우는 폭력의 강도를 높였다. 말과 손이 거칠어졌고 어떤 날은 손등에 멍이 들고 어떤 날은 입가에 피가 맺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영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걸 오롯이 감내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만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어머니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녀는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그림자 속에서도 내가 빛을 만들어보자. 그날 이후 지영은 정희와 함께할 시간을 더 늘렸다. 손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었다. 정희는 그런 지영을 보며 날마다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에 온기가 생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지영은 하루하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정희의 방창가에도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노란 개나리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작은 정원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아침 지영은 정희의 머리를 빗겨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손주 보고 싶으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눈을 지그시 감으며 대답했다. 그야, 보고 싶지.
하지만 그건 네 선택이야, 아가. 그 대답에 지영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 시간 생각했다. 이 결혼이 비록 사랑이 없고 존중도 없지만 아이가 생기면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아이가 그에게 조금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최소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너무 오래 외로웠고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 마지막 희망 한 줄기라도 잡고 싶었다. 며칠 후 지영은 조심스럽게 상훈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아이 갖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훈은 신문을 읽던 손을 멈췄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이 너 같은 애랑 넌 손끝 하나 대기도 싫었는데 아이는 무슨.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어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그런 남자에게 그런 결혼 안에서 아이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을 착각한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몸을 더 조심했다.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병원도 다녀왔다. 정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바꿀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상우는 지영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고 어느 날은 그녀가 단지 방 청소를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컵을 던졌다. 컵은 벽에 부딪혀 깨졌고 그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내가 네 하인이야 뭐든 시켜 상우는 소리쳤고 지영은 조용히 유리 조각을 주었다. 그 와중에도 그녀의 손끝이 베었지만 상우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지영의 손에 감겨진 밴드를 보고 물었다. 또 맞았니?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깨졌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지영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 속에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갑작스레 열이 올라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다. 간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지영은 밤새 정희의 곁을 지켰다. 찬 물수건을 이마에 얹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을 먹이고 밤새 두세 번씩 천을 재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A를 낳지 않아도 좋아. 난 지금 이 사람을 지켜야 해. 그날 새벽 정희가 깨어나 지영을 바라보며 흐느끼듯 말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삶을 안겨줘서 미안해.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있어드릴 수 있어서 그게 좋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상훈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집에 존재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하나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무척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래 지영은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시어머니 정혜가 잠든 방 창문을 열어두고 그 안으로 햇살이 들어가도록 해두었다. 그리고 그날도 지영은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지영은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어머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다. 너무나도 차가웠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지영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텅 빈 공허감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상우는 형식적으로 상복을 입었고 조문객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정희의 방에 들러보지도 않았다. 그는 관심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반면 지영은 장례식 내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눈물로 얼굴이 젖었고 지친 몸은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정희 곁을 지켰다. 조문객 중 몇몇은 귓속말을 했다.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우네 진짜 정기 깊었나 봐. 자식도 저 정도는 안 하겠다. 그 말에 지영은 다시 눈물을 삼켰다.
정희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고 그녀를 위해 미소 지어준 유일한 가족이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와인을 따며 거실에 누워 TV를 보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영은 묵묵히 정희의 유품을 정리했다. 정희의 방은 아직 그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옷장에 걸린 옷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머리빗 손때가 묻은 작은 거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날 밤 지영은 정희의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는 왜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할까? 그녀는 그저 무너진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곧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정희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유언장이요? 지영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상훈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엔 몇 명의 친척들도 와 있었다. 모두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고 정희 씨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공증과 위임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언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한 필체로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다. 본인은 사망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주택 예금 보험금 일체를 며느리 최지영에게 상속한다. 이유는 본인의 말년을 돌보며 아들보다 더한 정성과 사랑을 보여준 사람에게 감사를 담아 남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전부 다 나한텐 한 푼도 없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의 뜻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도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평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지금 이 여자가 다 갖겠다는 거야? 그는 지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꾸며낸 거지. 어머니를 조종했지.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단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당신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나는 그저 그 뜻을 따를 뿐이에요. 그날 밤 상우는 집으로 돌아와 술에 잔뜩 취했다. 지영을 향해 소리 지르고 벽에 물건을 던지며 날뛰었다. 그러다 문득 정혜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열고 방 안을 바라보았다. 정희의 흔적은 그대로였고 향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요, 어머니? 나보다 걔를 더 믿은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분명한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상우는 마치 날이 선 짐승처럼 변했다. 그는 낮에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는 화면도 보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고 밤이면 술에 취해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소리를 질렀다. 지영은 조용히 그 모든 것을 피해 다녔다. 그와 마주치지 않도록 부엌과 방 욕실의 시간을 철저히 나눴고 대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집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하루는 상훈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더니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어머니 재산을 다 가져? 너 같은 게 뭐라고?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 침묵이 상훈에게는 더욱 자극이 된 모양이었다. 그는 소리쳤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미안하다고 해야지. 나가라고 해. 뺏은 거면 나가야지. 이 집도 내 거였어. 너한텐 아무 권리도 없어. 그러자 지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이 집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그건 그냥 문서일 뿐이야. 상우는 날카롭게 외쳤다. 그걸로 사람이 바뀌는 거냐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문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증거일 뿐이에요.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믿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당신이 몰랐던 거예요. 순간 상우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숨을 골랐다가 술에 젖은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나 진짜 다 잃은 건가?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에 몸을 묻듯 주저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한때 거만하고 냉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남은 건 초라한 남자의 뒷모습뿐이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영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감정을 다 소진했고 마음속에는 단지 이제 끝내야 한다는 평온한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지영은 상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2달 후 어머님 제사가 끝나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날 쫓아내겠다고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집이었다고. 과거형이에요, 상훈 씨. 지금은 제 집이에요. 그 말에 상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앙다물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해졌다. 상훈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밖에 나가 여자들을 데려오는 일도 없었다. 술도 끊은 듯했고 얼굴엔 피로와 수심이 짙게 드리워졌다. 그는 집안을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떠돌았고 지영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지영은 정희의 방을 정리하며 그곳을 기도방처럼 꾸몄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어머님의 사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올렸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매번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2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정희의 제사를 마치고 나서 지영은 조용히 상훈에게 말했다. 짐 정리는 다 하셨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소리는 무겁고 더 이상 힘이 없었다. 마치 삶의 모든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떠났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지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공허한 공간.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진심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정희의 방에서 다시 향을 피웠다. 조용히 기도하며 속삭였다. 어머니, 그 사람 떠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의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따뜻하고 환한 미소였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다. 아무도 문을 세게 닫지 않았고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이 되면 창밖의 바람 소리까지 선명히 들렸고 지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랜만에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아침이 오면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말린 국화잎을 띄웠다.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처음엔 이 고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침묵이 품은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며칠 뒤 지영은 거실 한편에 쌓여있던 책들을 정리하다가 정희의 유품 중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메타. 지영아, 네가 혼자가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너답게 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야. 언젠가 이 집이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마치 정희가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품어왔던 결심을 마음속에서 꺼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다음 날부터 지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의 1층을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원래는 거실과 주방이 있던 공간을 헐고 큰 창을 내고 나무 바닥을 깔았다. 중고로 얻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을 직접 사포질하고 바니쉬를 발랐다. 벽에는 오래된 찻그릇들을 장식했고 창 깬 화분을 줄지어 놓았다. 이윽고 작은 간판을 걸었다. 안심다방, 안심차방. 안심안신이라는 이름은 정희가 생전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녀가 지영의 손을 잡고 위로할 때 늘 그랬다.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 찻집이 처음 문을 연 날 특별한 홍보는 없었다.
그냥 문을 열고 가볍게 문턱을 닫고 꽃병에 국화를 한 송이 꽂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아침 햇살을 집 안가득 들였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리창을 통해 안을 힐끗 보곤 조용히 지나쳤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한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나갔다. 어느 날 40을 조금 넘은 듯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한참을 책장을 바라보다 국화차를 주문했다. 지영은 따뜻한 물에 말린 꽃을 띄우며 조심스럽게 묻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 남자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내가 국화차를 참 좋아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둘이 앉아서 차 한잔하곤 했죠.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화잎을 더 띄워줬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지영은 그것이 참 좋았다. 조용하지만 진짜로 이어지는 사람 사이의 온기. 그리고 또 다른 날엔 할머니와 손녀가 들어왔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듯 했고 밝은 눈망울로 찻집을 두리번거리다가 지영에게 물었다. 이모 여기서 놀아도 돼요. 지영은 웃으며 말했었다. 차 조심하면 얼마든지. 그날 이후로 그 아이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왔다. 아이는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도 되냐고 물었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붙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찻집 테이블 찻잔, 그리고 웃고 있는 이모가 그려져 있었다. 밤이 되면 지영은 조용히 차를 우리며 하루를 돌아봤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다들 마음속에 작고 조용한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 상처를 이 공간 안에서 잠시 내려놓고 가는 듯 했다. 지영은 그게 무엇보다 감사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만들어낸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찻집 문을 닫은 후 지영은 다시 정혜의 사진 앞에 앉았다. 향을 피우고 고요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오늘 아이한테 이모라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는데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사진을 바라봤다. 마치 정희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다. 안심다방은 여전히 북적이지 않았지만 늘 비어있지도 않았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며 창밖에 나무짚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지영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마루를 쓸고 찻주전자를 닫고 가만히 차잎을 고르며 하루를 맞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찻집 문이 열리며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밀려들었다. 높은 굽소리,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짙은 화장. 그 모습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지영 씨 맞죠?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바로 상훈과 내연 관계였던 유진이었다. 잘 지내시나 해서요. 요즘 여기에서 다들 소문 듣고 오더라고요. 조용하고 차도 좋다고.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예전과 달리 그녀의 말투엔 자신감보다는 경계가 여유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솔직히 놀라워요. 지영은 조용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놀랄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흐름에 따라 살았을 뿐이죠.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또 부럽네요. 지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유진은 연한 민트색 손톱을 보며 말했다. 저는 여전히 어디에도 머물 수 없어요. 사람도 장소도. 아무리 꾸며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긴 이상하게 조용하고 따뜻해요. 지영은 조용히 찬물을 다시 따르며 말했다. 모든 건 선택의 결과예요. 저도 언젠가는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남기로 했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뭔가 다시 세우는 게 제 삶을 되찾는 길이었으니까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가만히 손가락을 꼬았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그 사람 지금 아프대요. 상훈 씨요? 네, 몸도 마음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꽤 초라했어요. 차도 없이 걸어다니고 예전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찰나 흔들린 듯 했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길이니까요. 유진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안 주시겠군요. 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저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제 삶을 위해서였죠. 문이 닫히고 나자가게 안엔 다시 차의 향이 고요히 퍼졌다. 지영은 다시 테이블을 정리했고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의 만남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깔끔히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참을 바라보다 지영은 놀랐다. 상훈이었다. 예전에 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깨가 좁아졌고 옷은 헐렁했고 표정에는 지친 흔적이 가득했다.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상훈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고 그녀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은 허공을 부유하다가 조용히 바닥에 떨어졌다. 지영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왜,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지영은 다시 차를 따랐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때보다 훨씬.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상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차를 마셨고 잔을 다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여줘서. 그는 그렇게 떠났고 지영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았다. 마음이 울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따뜻한 여운만이 남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오늘 과거를 마주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가 만든 이 평온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늦가을 아침 공기는 제법 싸늘해졌고 창밖에 은행잎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다. 지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고 오래된 커튼을 털어 햇살을 맞았다. 정희의 방에서 가져온 오래된 커튼은 햇빛을 부드럽게 걸러주어 찻집 안을 마치 이불처럼 감쌌다. 그날 오후 문이 열렸다.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 그리고 살짝 들뜬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여기 예쁘다고 했잖아. 지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앞치마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 옆에는 단정한 모자를 쓴 할머니가 조심스레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차 마실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 아이가 창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질 못하네요.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따뜻한 차랑아이가 좋아할 음료도 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이는 이름이 보영이라고 했고 그녀의 할머니는 근처에 사는 분이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손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정류장 근처까지 오곤 했다고 한다. 여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국화차야? 아주 오래된 꽃이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줘. 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잔을 들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회사에 가고 난 할머니랑만 놀아요. 그래서 엄마 냄새 나는 데가 좋거든요. 여긴 그런 느낌이에요. 지영은 순간 심장이 찌릿해졌다.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이면 보영과 할머니가 꼭 들렀다. 아이는 색연필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서 그림을 그렸고 가끔은 간식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지영은 아이가 먹기 좋은 떡과 구운 고구마를 준비했고 아이는 먹을 때마다 꼭 맛있어요 라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어느 날 보영이 작은 노란색 노트를 꺼냈다. 이모 나요? 선물 만들었어요. 노트 안에는 조그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들과 함께 찻집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 햇살이 드는 찻집 차를 내리고 있는 지영, 그리고 자신이 웃고 있는 장면.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모는 웃을 때 진짜 따뜻해요.
난 커서 이모처럼 될 거예요. 지영은 그 노트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눈앞까지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이를 안았다. 그날 밤 지영은 혼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다고 말했다. 그게 이 작은 찻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나는 지금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걸까. 며칠 뒤 아이가 또 왔다. 이번에는 직접 그린 그림 하나를 액자에 넣어왔다. 그 그림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가운데엔 지영, 그 왼쪽엔 보영, 오른쪽엔 작고 휘어진 등을 한 정희의 모습. 위엔 크게 쓰여 있었다. 이모의 집, 우리 집처럼 따뜻한 곳. 그 그림을 본 순간 지영은 무너졌다.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정희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감정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찻집 문을 닫고 방 안에 홀로 앉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희 어머니가 말하신 그 안심이라는 말, 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심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녀는 국화차를 우려 작은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눈을 감으니 정혜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했다. 그래, 잘했어 지영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겨울이 깊어가며 첫눈이 내렸다. 창밖의 풍경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안심다방이 유리창계도 서리가 서서히 번져 있었다. 지영은 이른 아침에 따뜻한 물로 찻주전자를 드고 정희 어머니의 사진 옆에 작은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날이었다. 찻집엔 음악도 틀지 않았다. 오직 국화차 끓는 소리와 먼발치에서 들리는 제설차의 굉음만이 어렴풋이 들릴 뿐이었다. 오전 10시쯤 찻집 문이 살짝 열렸다. 손끝이 터진 듯한 한 노신사가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이곳, 예전에 잠시 왔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또렷이 기억났다. 한 달 전쯤 혼자 와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다 갔던 그분이었다. 그땐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었는데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안쪽 자리에 앉으며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영이 받자마자 꺼내보니 한 권의 책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날 나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들르려 했습니다. 삶이란 게 너무 피곤하고 외로웠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도 다 해두고 그저 마지막 차 한 잔이 그리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없이 내어준 국화차 한 잔, 그 향기와 따뜻한 잔의 온기가 내 마음을 꺾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손에 든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그 결과입니다. 소박한 글이지만 첫 페이지에 꼭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니 한 잔의 차가 바꾼 아침이라는 제목이었다. 저자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필체는 마음을 울릴 만큼 진솔하고 고닿다. 나 같은 사람에게 작은 찻집 하나가 생명선이 되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영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슴속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따뜻함은 눈물이 되어 곧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살게 해줘서.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한 뒤 찻집 문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 공간은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며칠 뒤 보영과 할머니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보영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이모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엔 작고 울퉁불퉁한 나무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무에 지영 이모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새겨져 있었다. 내가 만든 거지만 진짜야? 이모는 내 마음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른이에요. 그 말에 지영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보영을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심장 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정희의 품도 어릴 적 꿈꾸던 가족의 품도 다 잊고 살았지만 지금 이 품은 아주 진짜였다. 밤이 되자 눈이 더 쌓였다. 지영은 정희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남아야 했는지. 창밖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찻집 안은 따뜻한 등불로 가득했다. 잔 위엔 김이 오르고 그 향은 방 안을 감싸 안았다. 지영은 속삭였다.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단지 곁에 있어주는 것.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다. 누군가를 살렸다는 게 기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겨울의 끝자락 하얀 눈이 마지막 흔적처럼 천천히 녹아가고 있었다. 안심다방 앞 작은 화단에 널었던 흙 사이로 연두빛 새순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지영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화분에 물을 주고 가게 문을 열며 속삭였다. 안녕 오늘. 그날은 찻집 문을 연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처음엔 그냥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 작은 기적을 만든 365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특별한 이벤트도 케이크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벽 한쪽에 작은 쪽지함을 걸어뒀다. 이 공간에서 당신이 느낀 감정을 남겨주세요. 라는 짧은 문구가 적힌 작은 메모지와 연필을 함께 두고 점심 무렵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노신사 책을 낸 그분은 다시 찾아왔고 국화차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보영과 할머니는 손에 작은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카드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모는 우리 동네의 햇살이에요. 그 말에 지영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등 뒤로 등불처럼 따뜻한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가 지나자 상자의 쪽지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느낌. 이 가게 덕분에 매일이 달라졌어요. 지영은 모든 쪽지를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도 하나 적었다. 내가 다시 살아가도 좋다는 마음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문득 밖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박 변호사였다. 정혜의 유언을 담당했던 인연이자 그날 이후 조용히 뒤에서 서류 정리를 도와주었던 그였다. 혹시 오늘이 1주년 맞죠?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그는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엔 작은 찻잔 2개가 들어있었다. 도자기에는 송을시처럼 다정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차 한 잔의 평온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기를. 지영은 찻잔을 조심스레 만지며 물었다. 이 글귀 변호사님이 쓰셨어요. 아니요. 정희 어르신이 생전에 남기신 말이에요. 유언과 별개로 제게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웃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찻잔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깊고 담담하며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날 저녁 찻집 문을 닫은 뒤 그녀는 마루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따뜻한 불빛 아래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마지막 장을 적었다. 오늘로써 나는 내가 만든 이 공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곳은 나의 치유였고 누군가의 안식이 되었으며 지금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용서했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며 삶을 환대한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내가 받은 온기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천천히 방안을 정리했다. 정희의 사진에 국화 한 송기를 올리고 등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쳤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정말 안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저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그 밤 지영은 깊이 잠들었다. 아무런 불안도 없이.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닌 오롯이 자신감으로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이야기 속에 머물러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 지영이라는 사람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었을 수 있는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시간, 그런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적, 가족 안에서조차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순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붙잡아야 했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오셨다면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간, 이 채널은 누군가에게는 쉼터청정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언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나요? 당신에게 따뜻함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혹은 지금 당신이 나누고 싶은 말은 어떤 건가요? 댓글 하나, 짧은 문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이 작은 찻집 같은 공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로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심하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요. 고맙습니다.